만 14세 미만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심지어 살인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처벌은 범죄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벌의 개념을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에 보내는 것 같은 보호처분까지로 넓힌다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처벌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보호처분도 할 수 없는 만 10세 미만의 사람은 범법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추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은 범죄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촉법소년인 것을 이용해 어차피 처벌받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촉법소년 중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17년 6,000명, 2018년 6,000명 정도였지만 2019년 7,000명, 2020년 7,000명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8,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촉법소년에게 내려지는 가장 큰 제재는 집포처분인 2년 이내 기간 동안 소년원에 보내는 것인데, 소년원에 가는 것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에 비해 제재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소년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에 의해 만 14세 미만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소년법이 폐지되면 촉법소년을 소년원에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를 말하려면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자고 하거나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을 다시 사회로 되돌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만 13세의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아 15년형에 처해졌다면 다시 사회로 돌아올 때 나이는 만 28세입니다.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할 때인데 교도소에 있는 동안 교육도 받지 못하고 범죄자 꼬리표까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다시 범죄에 손을 대기 때문에 비록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보호관찰을 통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촉법소년은 아직 정서적으로 완전히 발달된 상태가 아닙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이런 행동을 하면 왜 안 되는지 행동에 대한 책임 같은 것들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들을 교육할 의무는 부모님, 선생님, 주변 어른들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은 자신이 촉법소년인 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 자체에서 내리는 징계나 민사적 손해배상, 소년원 송치 같은 것들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촉법소년 제도로 보호를 받지만 피해자들은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보며 원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을 치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촉법소년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1953년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진 지금이기 때문에 그때의 만 14세와 지금의 만 14세가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비록 많은 반대 의견이 있지만 촉법소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합니다.